전주에 테스트 안 했으니까 바로 수업하면 되겠지. 오늘의 상태가 매우 안 좋은 관계로 뭔 상태가요? 날씨? 가끔가다 비명을 지르서 응? 아, 그 발 흘리는 거? 팔! 그리고 웬만하면 죽는 거 아니면 앉아서 하자. 제발 할 거야. 태풍은 어떻게 된대요? 태풍은 어떻게 돼요? 그게 지구과학이랑 관계가 있구나. 네. 우리나라 바로 아래 해발 온도가 28도 정도 되는데 네. 태풍이 27도 이상 되면 더 세지거든. 그래서 세력이 약화가 안 됐어. 어디 박아요? 뭐? 어디 박아요? 응? 태풍이 어디를 맞는 데가 어디예요? 우리나라 전체에 전체. 상륙지점 오히려 괜찮을 거야. 내벽 순환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안쪽 벽이 없어졌거든. 그래서 지름 200km짜리 초대형 태풍이 있는 거지. 아, 그래서 우리 학교를 중첩한다는 거구나. 뭐라고? 그래서 저희가 학교를 중첩하는 거예요? 아니 태풍이 늘 크다고 오히려 태풍이 약해졌다는 뜻이야. 아쉽네. 근데 문제는 이놈이 가풍 반경이 엄청나게 됐다는 거지. 아, 그래서 오늘 바람 엄청 많이 불 거예요? 아직 멀었지. 네? 여기 오늘 아침만 해도 바람 많이 불었는데. 그게 생각도 안 해. 나가고 싶다. 아, 중선만 아니었어 나갔을 텐데. 내일은 나가면 뒤질걸? 재밌겠다. 아, 저 속도로 태풍이 부는 거잖아. 16m/s. 메디 포핀스 할 수도 있겠는데 잘하면 전 반감이 무산되고. 내일 몇 시에 상륙해요? 내일 오전 4시쯤 봐. 나이스! 아, 오전 4시에 상륙이라고요? 아, 오전 4시 학원 없는데. 7시, 8시? 8시쯤. 아, 일단 학원 없고 학교 가야 학교 수업 해야 돼. 아, 왜 학교 그냥 학교 오라가지 왜 괜히 줌 수업하는 걸까요? 절대는 학교 안 나가고 싶었는데. 죽는다 진짜. 저도 중석이면 꽤 되지 않을까 해서. 바람보다 비가 문제라서 그래. 비가 왜요? 저희 집이나 저희 학교는 다 고지대인데요. 고지대면 뭐하냐? 일단 고지대 집 어딘데? 아이파크, 그럼 학교. 괜찮아. 학교 법원. 그러면 둘 다 물 안 치긴 하겠네. 그런데 문제는 공업사 쪽이 저지대야. 괜찮아요. 힘들어. 출근 아빠가 하는 거서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요. 아파. 와 힘들어. 번개 많이 찌겠죠? 어. 나이스. 번개가 치면 칠수록 수업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수업 진도가 더 느리게 나가요. 학교 어딘데? 법원 쪽에 네, 뭐가 있지? 옥동중. 그 산꼭대기야? 네. 맞네 산꼭대기네. 절대 저거 할 수 없죠. 아니 거기 축대풍이 되게 생겼던데. 네, 왜요? 왜요? 그 뒤쪽에 아파트 사이에 있는 도로가 축대 있지 않나? 네. 거기가 뭔가 되게 불안정해 보이던데. 혹시 불안정한 사람이 무너질 것 같아. 무너지면 어떻게? 저희 학교는요 안 무너져요. 거기 운동장 쪽에 학교는 안 무너지겠지. 얼마나 무너질 것 같아요? 택도보다. 가속화시키는 방법 없을까요? 예를 들면 물을 계속 붓는다든가.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과거의 성적을 만든 다음에 학교의 지리적 위치상 뒤에서 산불 나면 곤란을 탈 수 있거든. 근데 성분이 안 걸리잖아요. 무너지는 거는 로켓 캔디 실험을 하겠다. 그게 뭐예요? 그 있어. 되게 독한 물질 있어. 그래서 선생님하고 같이 해야 될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조준을 잘하면은 숲에 불 낼 수 있을 거야. 책임은 받겠죠. 책임은 같이 한 교사 책임이고. 가속화시키고 싶은데 아마 그게 제일 한 방법일 거다. 그냥 바람이 핑 불어서 저희 학교가 핑 나가면 좋겠는데. 택도 없는 얘기. 높은 지대니까 바람도 많이 불 거 아니에요. 그렇긴
그렇긴 하지. 그러니까 그게 바람이 쾅 불어가지고 창문이 와장창창창 근데 딱 넓은 운동장을 가지고 체육관도 있는 웬만한 학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런 걸 고려해서 미국 시내 대피 시설로도 같이 쓰거든. 바람이 날아가진 않아. 바람에 창문이 쾅쾅쾅 뛰치고 전등이 쾅쾅쾅 나가갖고 막 책상 다 엎어지면 그럴 수 있긴 하지. 무너지지 않아서 그렇지. 원장 무기잖아요. 소유비 없잖아요. 자, 어쨌든 51페이지부터다, 그지? 화학성과 광물의 조성에 따른 화산의 구분인데 그 화산이 결국 마그마가 굳은 거 맞나? 맞냐? 그런가요? 하나 뭐예요? 뭐? 화산 네. 마그마가 굳은 건데 마그마의 구분은 앞에서 하지 않았냐? 현먼지, 반사암전, 유본먼지 그럼 굉장히 비슷할 거다. 자, 염기성암이라고 하는데 염기성암의 꼭 표현은 고철질암의 동그라미 쳐놓자. 이게 전부 추세가 염기성암이라는 표현은 안 쓰고 고철질암을 쓰는 추세거든.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는 암석이 만들어질 때 산염기 중화가 아니 산염기 반응시킬 때 심장 생기듯이 생긴다고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마그마가 쓰니까 그런 아무 관계도 없잖아. 그치? 네, 그래서 지금은 맞지 않는 용어다라고 해서 고철진암이라고 한다. 그런데 기준을 보니까 SiO2 함량이 하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생각나지 않냐? SiO2 함량 또 따졌던 게 누구였더라? 앞에 있던 마그마였다, 그지? 네. 맞냐? 네. 자, 그래서 현무암진 마그마 SiO2 함량이 적고 안산주 유문암질은 많고, 그지? 그럼 비슷하다라는 얘기인데 Si 함량이 50% 이하다라고 하면 암석분, 즉 SiO2가 별로 적고 그 나머지가 5만 개 다 채웠다는 뜻이겠다, 그지? 그 채운 대표적인 물질 철암, 마그네슘이다. 그래서 고철질이라고 하는 거다. 자, 당연히 이거 보니까 생각나는 암석이 생각나는 마그마 있지 않나? 무슨 암지 마그마? 유문. 이 아니라 유문 얘기하는 거 보니까 멀었다. 왜요? 유문함이 답이 나올 이유가 없거든, 절대. 애매해서. 양 극단을 물어보겠지. 에라 모르겠다. 철과 마그네슘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당연히 어두운 색깔 되겠지? 네. 어두운 색 암석하면 대표적인 게 누군데? 화산암 중에 현무암 아니야? 그래서 이거 현무암질이랑 굉장히 비슷한 거다. 자, 어쨌든 고철질암 당연히 어두운 색깔 되니까 철과 마그네슘 때문에 SiO2가 많이 안 보이는데요. 정말. SiO2가 적다라고 한 건 딴 게 많다는 뜻이다. 그래서 철과 마그네슘 같은 물이 많다는 뜻이다. 됐음? 자, 그 다음 중성암은 별 신경 안 써도 되겠지? 예를 들어 아까 네가 얘기했던 안산암 같은 놈들이다. 별 특징이 없거든? 자, SiO2 함량이 이거 이상 이상이 아니라 50에서 63 그게 주간이라는 뜻이야. 대표적인 중성이 안산암 그놈이다, 그지? 손농암 등이 있다. 근데 중성암의 사명이 이렇게 작은 이유는 이거 별로 할 말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물어볼 이유도 없다. 양 그랬다는 거지. 그다음 마지막으로 산성암, 규장질암이라고 하는데 SiO2는 물에 녹으면 산성이 된다. 규산이라는. 그래서 SiO2 함량이 많으면 산성암이라고 하는 건 이해는 되는데 어쨌든 더 중요한 성질은 산성, 중성, 염기성이나 액성보다는 얘들이 SiO2 함량이 많다는 게 더 중요한 얘기다. 그래서 마찬가지 산성암이란 얘기는 안 하고 규장질암이란 말을 더 많이 쓰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산성암을 꼽혀. 그러니까 염기성암, 산성암 이건 조만간 사라질 일일 거다. 진짜 조만간. 아마 다음 교과서에서 없어질 것 같다. 저희인데요. 그렇긴 해. 네. 자, 어쨌든 얘들은 SiO2 함량이 드럽게 많다. 라고 하면 딴 게 별로 없으니까 보는 색깔은 흰색일 거다, 그죠? 밝은색. 자, 그래서 이거 나트륨과 칼륨 함량이 많고 철과 마그네슘은 적다. 그래서 규장질암이라고 한다. 규장질은 규소액이다. 그리고 장석에는 나트륨이 들어가거든. Na2O라는.
그래서 이 대표적인 개념이 유문함, 화강암 등이니까 밝은색 맞지? 됐어? 자, 그 다음 화성암의 광물 조성이라고 하는데 아 힘들어. 대부분 화성암에 공통으로 들은 게 주황광물들이겠죠? 가장석, 정장석 둘 다 장석이지? 석영, 요까지는 밝은색이다. 아, 우모도 밝은색이다. 근데 각성석, 휘석, 감람석, 흑우모는 어디 갔냐? 아래쪽 오른. 응? 아래쪽에서 오른쪽 오른. 오른쪽 아래. 아래쪽에서 오른쪽 보면 흑우모가 있다고? 아, 있네요. 불쌍해. 자, 그래서 흑음보까지 웬만하면 포함했으면 좋겠는데 얘들이 주황광물이다. 자, 어쨌든 결국 사장석, 정장석, 석영 이런 것들이 많으면은 당연히 암석 흰색 쪽, 밝은색 쪽으로 뛸 거야. 반대로 저 뒤에는 휘석, 감람석, 각성석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어두운 색을 띌 거다. 라는 얘기인데 아이고 힘들어. 자, 거기 밑에 표 잠깐 보자. 그 위에서 밑에 있는 이상한 그래프를 제외하고 나머지 보면 사실은 중학교 과정에서 나온 거나 약간 더 업그레이드가 됐을 뿐이지. 자, 그래서 일단 색깔 기준으로 연기성은 대체로 어두운 색, 그 다음 산성은 대체로 밝은 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색깔을 나누는 거에 SiO2 함량이 크게 따르지. SiO2 함량이 적다라는 건 철 같은 경우는 많다는 뜻이고 SiO2가 많다는 건 대부분 그냥 흰색이라는 뜻이겠다, 그죠? 자, 그래서 많은 원소라고 하기에 나오는데 밝은 색에서는 아니 어두운 색에서는 동그라미 몇 개 쳐놓을까? 철 마그네슘에 또 여전히 동그라미. 밝은 색에서는 Si하고 NA까지만 욕심을 내죠. 이게 장석의 주성분인 Na2O라서 그런 건데 몰라도 되고. 그러니까 어두운 색 광물에는 철과 마그네슘이 주. 그 다음 밝은 색에서는 규소가 주란 얘기다. 약간 더 녹신되는 나트륨까지. 자, 그 다음 화산, 심성암, 화성암 천천히 식으니까 당연히 내각 속도 빠르겠지. 화산암 밖에 나갔을 때 빠르겠지. 그러니까 조직이 치밀하지. 조직이 광물이 생기지 못했을 거다. 그래서 입자가 작아지고 결정이 못 찾았으니까. 심성암은 내각 속도가 느리니까 조립질로 상당히 이게 클 거다. 이러면 앞에서 보는 거야. 그 다음 6가지 함수도 여전히 그대로지. 그래서 새로운 내용은 밑에 있는 이상한 표 2개인데 이것도 다 아예 필요는 없다. 중요한 거는 동그라미 이거 3개만 쳐놓을래? 각성석, 감람석, 휘석, 각성석 요거 3개만. 맞아, 흑음모 누구시냐며. 흑음모는 화감에서만 보이거든. 딴 데서 잘 안 보이거든. 자, 그래서 어쨌든 각성석, 휘석, 각성석, 휘석, 감람석, 흑음모 이런 놈들은 어두운색 광물이다. 그러니까 SiO2의 함량이 적으면 당연스럽게 많아진다. 즉 이게 저기에 연기성, 고철질암에서 휘석, 감람석, 각성석 이런 것들의 비율이 커지는 게 요거 됩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끝. 나머지 밝은색에 흑양하고 정갈석이야 됐고. 그 다음 화학 성분 B, 질량 B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SiO2 제외하고 나머지를 얘기하는 거다. 마찬가지 고철질암에서 눈에 제일 띄는 거는 A2O3는 빼라. 이거 흑의 성분이다. 그냥 장석에 맨날 들어있는 놈이다. 그래서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리고 FeO 이런 철이 눈에 띄지. 그 다음 칼슘도 눈에 띄는데 칼슘은 그렇게 짙은 색은 아니야. 그 다음 마그네슘도 또 눈에 확 띄네. 얘는 저 밝은색 쪽으로 가면 SiO2를 제외하고도 함량이 점점 줄어들지. 사실 스토리는 단순히 온도가 높아야지 얘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다. 자, 그래서 이번 단어는 끝! 끝이에요? 제목을 봐. 중간도 가서나. 그래서 별로 안 좋아. 자, 당연히 이건 지리에 속하는 거고 그래도 상식으로는 알고 있을 만한 것들이니까 혹시나 한국 지리를 배우게 되면 이 부분이 도움이 되긴 한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과학이라고 하는 게 뭘 외워가지고 대답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구가 웬만하면 예외다가 웬만하면은
설악산 뭘로 돼 있다 그런 헛소리는 잘 안 하거나. 자 그러면은 그래도 하나씩 볼까? 네, 첫 번째. 걸렸어요. 이 염증 때문에 근데 왜 에어컨 안 틀어요? 눈치채고. 어? 덥냐? 약간요. 아이씨 약간 기분 죽을 것 같아. 왜요? 인상이 들어오겠죠. 어? 26도 26도 이거 하자. 선생님이 죽는 적이 있었어요. 지금 뭐죠? 무슨 진짜다. 뭐가 쌤이 웬일로 그 커피 중독에서 빠져나왔어. 밥을 먹으니까 우유라도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우유 먹다가 물 따라갔더니 색깔이 이래. 그러면 먹거나 은장땡 회식을 안 해줬어요. 자 그래서 일단 심성암 분포 지역이라고 돼 있다 그지? 심성암은 왜 심성암이지? 당연히 땅속 깊은 데서 생겼기 때문이겠다 그지? 그 심성암의 대표는 누가 뭐래도 화강암이다. 그리고 그건 말 그대로 땅속 깊은 데 있던 거다. 그런데 거기에 분포 지역이라고 하는 게 쟤는 설악산, 북한산 다 산이네. 왜 땅속에 깊은 데서 만들어진 신성암이 산 꼭대기에 있는 걸까? 땅속 깊은 데서 만들어진 산이 솟아 올랐겠냐? 그거 아니야. 지표가 깎여나간 거야. 그래서 깎이다가 결국 기반항까지 푹 파고 들어가서 위에서 누르다 압력이 줄어드니까 땅이 기어 올라가서 지금 와서 산이 된 건데 어쨌든 얘들은 원래 땅속 깊은 데 묻혀있던 놈들이다. 그런데 그 땅속 깊은 데서는 압력이 상당히 크겠지? 근데 밖에 나왔으니까 압력이 얼마나 줄었겠어. 그래서 알아서 암석이 부피가 커지려는 일을 한다. 그 결과 화성암체 자체가 갈라지기 시작해. 그렇게 갈라져서 틈이 생기면 거기에 부하가 집중이 더 가속이 되겠죠. 그래서 금강산이나 설악산 같은 경우에는 기암 궤전이 많은 이유가 암석 자체가 알아서 부서지거든. 거기에 침식이 더해지면 당연히 산꼬라지가 지랄같이 생길 수밖에 없다. 기암 궤석이 많다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도 있어가지고. 자, 그다음 화강암을 만들어진 북한산. 북한산 같은 경우에 산맥이 포함된 게 아니라 여기 아마 심성암에 관입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도 마찬가지. 주변이 싹 다 칠 때 깎여 나가고 남은 부분이 지금 현재 북한산이 된 거다. 북한산은 북한에 있죠. 아니 청와대에 있는 산이 북한산이잖아. 근데 북한이 아니에요. 한강 북쪽에 있으니까. 아이고. 오해할 만한데. 그래 얼마나 옛날에 북한군이 북한산 따라 내려왔거든. 그럴 수도 있지. 에휴. 한수 북쪽에 있어서 북한산이야. 자 어쨌든 북한산 은생의 꼬라지 딱 보면 특징이 바로 나오는데 니 모르겠지? 이거 껍데기가 부풀면서 껍데기가 떨어져 나가고 있는 거다. 이런 걸 무슨 박리라고 하더라. 체크니 안 나오네. 아씨 무슨 전리였더라. 판상전리래. 판상전리라고 해서 바깥쪽이 압력 그러니까 원래 심성이 땅속 깊은데 압력 큰 데서 쌓였다고 했다 그죠? 네. 얘가 밖으로 올라오면 그 압력 그대로 버티는 힘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외부 약한 압력보다 내부 압력이 더 크거든. 그래서 암석이 부풀어 오려고 하면서 바깥쪽 껍데기가 탁탁탁 떨어지는 거야. 이런 걸 근데 뭐였지? 판상방리라고 했지. 자 그런 다음 그렇게 생기는 금에다가 물이 들어가가지고 또 쪼개. 그러니까 산이 마치 뭔가 판때기 떼는 것처럼 이렇게 생겨먹는 정도.
그다음 화산 분포 지역 이러는데 화산 분포 지역이고 화산 폭발해가지고 마그마가 흐른 적이 있었다는 얘기를 그죠? 참 그런 걸 딱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누가 뭐래도 제주도다. 천장이 현무암으로 덮여 있으니까 그지? 맞나? 자 그래서 제주도에는 용암동굴이라든가 아니면은 주성절이 이게 어디 있었더라? 제주에 주성절이 되게 많은데 그게 울산 근처에도 있다. 아, 네. 이쁜데 제주도에 주정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응? 주성절이 꽤 많아. 용암이 고여서 흐를 정도는 주성절이 반드시 나타난다고 봅니다. 자 그랬다 하는 얘기고 그 다음 한탈강 일대에도 여기가 용암대지거든? 얘기했지 용암대지가 생기면 웬만하면 전류가 생긴다고. 그래서 한탄강에 물 흘러가는 양쪽 계곡은 전부 다 전리다. 주상전리다. 자 어쨌든 한탄강 일대 이건 거의 휴전선 근처라고 생각하면 돼. 서울 근처야. 자 어쨌든 신생대의 흠먼지막은 근처에서 약 200m 두께의 용암대지 이런 형사가 있고 용암대지에 동그라미 있고 그러니까 그때 흘러나온 용암이 당시 한탄강 중에 강매였고 그 다음 집작용을 됐다. 그래서 한탄강 절벽에는 주성들이 더럽게 많이 발달했다고. 그 다음 철원 평야가 생긴 것도 사실은 이때 분출 때문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당연한 얘기지만 이렇게 현무암지 마그마 나와가지고 흙으로 바뀌면 그 흙은 미친듯이 비옥해진다. 즉 철원이 그렇게 추운 지방인데 철원 평야에서 쌀이 되게 많이 나는 이유 땅이 엄청 좋거든. 그냥 참고. 그 다음 변산반대의 화산암은 나도 모르겠으니까 넘어가자. 유문암 주상절리가 나타났네. 유문암? 변산반대 왜 유문암? 응?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유문암은 주로 발견되는 데가 저기 뭐야 일본 후지산이라고 했죠 그지? 그럼 유문암이 나왔다는 건 사실 그때 후지산하고 비슷한 포지션이었다는 뜻이거든. 판의 경계. 오씨 깜짝이야. 그래요. 지금 뚝 떨어졌으니까 괜찮아. 자 그다음 백두산. 우리나라에서 제일 골 때리는 화산이지. 신생대 화산 부출로 생긴 화산체인데 한 번 터진 게 아니다 그지? 그 다음 한 번 더 동물에서 제일 높은 산이라는 건 별로 쓸데없는 얘기고 옛날에 처음 봤거든. 그 다음 백두산의 하부 그러니까 남쪽이다. 남쪽은 용암대지 그러니까 백전주의가 전부 다 용암이 둘러싸여있다고. 거기는 백두산에서 흘러넘치는 용암이 쌓인 게 아니라 별도 용암이 분출하는 거야. 그 다음 상부는 성층 화산으로 구성되며 유문암이 폭발한다. 또 유문암 나왔다 그지? 제일 위험한 종류의 마그마였다. 폭발한데 계속 폭발한다고 했다 그지? 그래서 폭발성 적당한 세기야. 자 그래서 백전천지는 화산 분화구가 붕괴돼서 함몰되어 생긴 칼데라 호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백두산 꼭대기 천지는 분화구가 아니라는 얘기다. 그 두 개 구분을 했나? 화산에서 분화구, 화산 폭발 붕 일어나고 그게 그대로 남아있으면 분화구다. 세게 터진 거 약하게 터진 거? 비교적 약하게 터진 거지. 세게 터지면 산 전체가 날아가는데. 그런데 칼데라는 뭐냐면 화구에서 분화 끝나고 나서 내부에 물이 다 개어냈지. 그럼 그거 못 버텨가지고 산체가 무너져 내리거든. 그와 동시에 화구는 무너져 내린다. 그래서 화구 없이 화산이랑 별로 상관이 없는 물질들로 칼데라가 구성이 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칼데라가 뭐지? 화구보다는 훨씬 크다. 일반적으로. 자, 그 다음 마라도. 보너마나 제주랑 똑같겠지, 그지? 그래서 마라도는 주로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고 마라도 형성함수는 20만 년 알파 아니고 마라도의 현무암에서 지경 약 2에서 3일 감면서 반정이 관찰된다. 반정이 뭔지 따져보겠는데, 그지? 반정이 뭐게? 때려 맞춰. 반정의 반은 반, 애매하다는 뜻이고 정은 뭘까? 놀랍다 산. 결정력이야. 그래서 마그마가 식을 때 결정이 생기기 쉬운 놈 먼저 결정이 생기기 시작하겠지. 근데 그 상태로 쭉 가다가 천천히 식고 있다가 갑자기 빨리 식는 거야.
그럼 미리 알갱이가 만들어졌던 애들은 알갱이를 가지고 있는데 냉각 자체는 급하게 냉각됐으니까 나머지는 조금 세입질 비슷하게 되겠지. 그런 구조를 반정질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고 누구나 좋아하는 숙제 60페이지까지. 그 다음 옆에 재밌는 거 있네. 읽을 거리 블랙 스모커. 이 블랙 스모커가 뭐냐? 말 그대로 시커먼 연기가 나오는 굴뚝이라는 뜻인데 거기에 첫 번째 사진 보면 갈라파고스 해령의 열국. 열국은 전부 다 화산이랬지? 얘들이 그 화산 실체라고 봤더니 열국 따라가지고 이런 것들이 시커먼 이상한 걸 쫙 내뿜어내는데 그냥 화산이 똑같아. 온도 대략 500도. 그 다음 시커멓게 보이는 이유는 당연하게 철과 기타 등등의 양분이 들어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맨 밑에 두 번째 그림에 나온 것처럼 블랙 스모크 주위에서는 당연하게 해령인 깊이가 3000m 이상이 되거든. 햇빛은 난다. 그게 광합성이 불가능해. 광합성이 불가능한데 뭐냐 이 생물들은 광합성이 불가능 지역에 생물이 살 수 있을 리가 있게 없게? 없어요. 근데 있다고. 광합성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이 정도의 심해라면 산소도 없다. 그러니까 광합성은 양분도 안 만들어지고 산소 없는데 어떻게 생물이 살 수 있을까? 답은 앞에 있던 블랙 스모커다. 거기서 나온 유기물은 거기에서만 살고 있는 특별한 세균이 먹고 자란다. 그럼 그 세균을 먹고 또 다른 생물이 살 수 있겠지. 어차피 생물이 사는데 필요한 건 산소나 영양소가 아니라 영양소가 맞는데 산소가 아니라 에너지원이다. 영양소. 그리고 실제로 여기 사는 생물들은 저 블랙 스모크에서 나오는 H2S 물질에다 즉 호흡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다. 이 지금 졸고 있지? 네. 때려줄까? 네. 그래서 블랙 스모커라는 걸 보면은 사람들의 인식이 얼마나 좁은지 알겠지? 외계 생물 잘 찾겠다면서 물하고 산소 찾고 있다. 산소 없이 사는 생물이 지구에도 있는데 와, 그 뒤에 다른 진짜 되게 많네. 자, 그 다음 지구의 역사 중에 제일 처음은 재미없는 퇴적암. 지질구조부터 재밌어질 거다. 그나저나 한 2분 정도 걷다가 줄지 말고. 거기다가 없어졌어. 아유 참. 얘도 뭐하냐? 목길이 기원하고 있어요. 온다. 걱정 마라. 어차피 더 세게 오길 기원하고 있어요. 그래도 변하는 건 별로 없을까? 마구마구 세게 와서 빌딩이 날아갈 정도로 세게 왔는데 하필 운이 좋게도 요리조리 바람이 잘 통과했는데 하필 운이 안 좋게 저희 학교에 박아가지고 제 앞으로 날아가면 좋겠어요. 근데 하필 또 인적이 없는 차도 한 대도 안 대져 있는 주차장에다가 저희 학교가 걸어가가지고 아무런 인명피해도 없이 저희 학교만 무너졌으면 좋겠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 역시 다 같이 부서지는 게 정책이었는데. 아니 안 부서진다고. 태풍에 콘크리트 건물이 무너지는 게 쉬운 일 아니야. 미국은 왜 아파트만 날아다녀요? 일단은 미국은 왜 아파트가 날아다녀요? 걔들은 아파트도 나무로 만드니까. 왜 저희 학교는 나무를 안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나무로 만든 건물이 버티냐? 그러면서 그럼 미국은 왜 그렇게요? 그러면서도 맨날 나무 만들어서 걔들은 비가 별로 안 오잖아. 맨날 만들면서 성면 들어갔다 있는 이유로 성면 공사를 하질 않나? 제발. 자, 어쨌든 태자경과 지지구조 여기에서 꽤나 중요한 부분이 있다. 뒷부분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 망해라. 사실 지질구조는 매우 중요하다. 근데 그 앞에 태자감은 그냥 기본적인 내용으로 아마 네가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일 거야. 자, 그래서 태자감의 생산 과정이고 중등 과정에서 있었던 거 아니야? 침식, 운반, 퇴적 그런 네. 다음에 쌓이고 굳어져서 태자감이 만들어진다. 그대로다, 그치? 자, 태자감의 생성 과정 첫 번째 풍화. 풍화라고 하는 건 제자리에서 함성이 잘게 쪼개지는 현상을 얘기한다, 그치? 그 주원인은 물과 바람, 비바. 물과 공기. 그래서 물이 틈새에 스며들어가지고 얼면서 쐐기자국은 잘게 쪼개든가 아니면 이산탄소에 물이 끌어들여가지고 석회암 같은 걸 녹이든가 우리. 이런 걸 각각 물리적 풍화, 화학적 풍화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암석이 일단 잘게 쪼개지면 일단 이제 시작이겠다, 그죠? 자, 그래서 다시 물리적 풍화와 화학적 풍화 좀 구분을 해두시고 화학적 풍화는 화학적으로 녹인다는 뜻이고 물리적 풍화는 힘을 가해서 부순다는 뜻이다. 둘다 제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 일은 뭔가 움직이다가 부딪혀서 깨진 건 풍화가 아니라 침식이라고 하지. 자, 그럼 어쨌든 풍화나 침식에 의해 가지고 퇴적물이 만들어졌다 치자. 그러면 이제 그게 운반이 돼야 되겠지. 그 운반할 수 있는 게 유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강력이다 강. 되나? 그 다음 바람이 있어 날아갈 수 있다. 항상 생각하면 되겠지? 태풍은 그 역할 잘 못할걸. 주로 바다에서 오니까. 아이 아파. 자, 그 다음 빙하에 의해서 퇴적물이 운반될 수 있다. 이 빙하에 의한 퇴적은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특징적인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즉 빙하가 어디까지 내려왔네 라고 하는 걸 추적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자, 그런 다음 그 다음 일어나는 게 속성작용 마지막인데 그 마지막은 또 두 단계가 됐네. 첫 번째 압축작용, 이걸 다짐이라고 하지. 그냥 말 그대로 꾹 눌러진다는 얘기다. 그 꾹 눌러지면 당연히 거기에서 물이 빠져나가겠지. 그리고 암석하고 암석 사이의 간격이 줄어든다. 그걸 암석하고 암석 사이의 간격을 공극이라고 하는데 그 공극률이 감소하게 되는 단계가 압축작용이다. 그 다음 교결정의 교의 동그라미. 교가 무슨 뜻이 이게? 다리교. 아니야. 예. 교. 아니야. 아교 할 때 그 교자인데. 아교. 응. 애교. 아교. 비슷하네. 붙인다는 뜻이다. 접속제한 뜻이야. 불. 즉 교결작용이라고 하는 결정을 붙인다 라는 얘기인데 시멘트로 반죽해가지고 알갱이를 서로 이어붙이는 거랑 똑같은 작용이다. 제일 중요한 작용이라고 볼 수 있어. 이 교결작용이 일어나야 알갱이가 엉겨붙어서 진짜 돌덩이가 되거든. 제자감이. 자, 그래서 그 교결작용을 일으키기 위해 후보물 증포하는 시멘트의 주성분이 뭐였더라? 모래. 아니죠. 그 시멘트가 아니고 유리. 시멘트 모래 붙이는 거. 돌덩이. 석회합니다. 석회서. 자, 그래서 이 교결작용 다시 각인작용을 거친 게 공격이 감소하지만 완전히 메워지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덩어리가 된 건 아니란 얘기다. 이때 물에 오는처럼 만드는 석회질의 동그라미. 나머지 주먹관처럼 규질, 철질. 시멘트의 주성분이 석회질이라고 했지. 말 그대로 아까 얘기했던 그 공격을 석회질이 메운다는 뜻이다. 그럼 시멘트로 부신 것 같으면 단단해지는데 이러면은 이제 암석이 완성이 된다. 제자감이. 이걸 교결작용이라고 한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 퇴적의 종류를 나누는 데는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은 여기에서 나누는 거는
그 퇴적함이 어떻게 해서 쌓였나라고 하는 걸 먼저 보고 있네. 자, 그래서 첫 번째 쇠설성 퇴적함은 쇠설해가지고 쌓여서 만들어진 거야. 즉 네가 잘 아는 물의 운반 작용 같은 걸로 쭉 운반돼가지고 그냥 얌전히 쌓이면 쇠설이다. 쇠설이 쓸려 나갔다는 뜻이거든. 자, 그래서 쇠설성 퇴적함 말이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그 바로 옆에 이렇게 써놓자. 일반적이라고. 즉 네가 지금까지 배웠던 퇴적은 전부 다 쇠설성 퇴적함이다. 자, 그래서 간단히 볼까? 유수, 바람, 비가 등에 의해 풍화, 침수가 부서진 자극이나 모래 등 이런 쇠설물이 운반에 퇴적되고 속성이라고 것처럼 생긴 퇴적함. 즉 일반적이지? 별로 신경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퇴적에 여감, 사무실, 이암과 화산세절 만든 응향, 집계양, 집계의 괴는 음석이 뭉쳤다는 뜻이다. 라필리는 자가 정도가 된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거, 이게 쇠설성 퇴적함이다. 그 다음 화학적 퇴적함에는 키워드에 어디 동그라미 칠까? 어디에 침전에 두 번째 줄에 있네. 침전이란 말이 있을 거다, 그지? 침전의 동그라미. 즉 화학적 퇴적함이라고 한 건 침전을 얘기한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내용 볼까? 규산, 탄산칼슘 중요한 거야. 그 다음 산화철 등 다양한 화학 성분이 화학적으로 침전하거나 물이 증발함에 따라 침전. 어쨌든 침전이 키워드지. 원래대로 하면 그냥 물에 녹아 있어야 될 놈들이 앙금이 생성되거나 아니면 물이 날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결정으로 만들어지거나 해서 퇴적되는 놈들이 화학적 퇴적함이다. 자, 그런데 이건 무시할 수 없는 게 화학적 퇴적이란 게 매년 꾸준하게 계속 모든 바다에서 일어나거든. 예를 들어 쇠설이라고 하는 그 강물의 운반 작용으로 태평양 한가운데까지 퇴적함이 갈 수 있겠나? 아니요. 그런데 태평양 한가운데도 화학적 퇴적이 일어난다. 즉 지구 전체 규모에서 퇴적이라고 한다면 사실 화학적 퇴적이 제일 흔하다. 이걸로 사실 해양적 확장설 할 때 그 증거 중에 하나가 퇴적물 특기였지. 그 해저 퇴적물이 이렇게 화학적 침전으로 일어난 거라고. 시리시우스리. 그래서 매년 거의 똑같으니까 두께를 보면은 얼마나 오래됐는지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어쨌든 이거 화학적 퇴적함에는 물속에 탄산칼슘 침전을 만드는 제일 흔한 석회암. 이거 석회수에 지금 부에 기울여진 그것도 석회암이라고 있다, 그지? 그놈. 그 다음 규직 물질이 침전에 만들어진 첩트라는 놈이 있다. 그 첩트는 석회암이랑 거의 똑같은데 칼슘 대신 실리콘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네, 어쨌든 굉장히 고와. 느낌이 좋아. 그 다음 바다나 호수의 물이 증발해서 요물이 침전에 만들어진 암염이라든가 석고 같은 게 있다. 그런데 얘들은 얼마나 많이 생기는 놈들이야. 자, 그 다음 유기적 퇴적함. 유기적이라고 하면 당연히 생물 얘기하는 거다, 그치? 그 생물이 살다가 죽으면 지들이 쓰고 있던 껍데기가 퇴적돼서 쌓인다는 얘기야. 네. 그럼 뻔하게 생각나는 놈들이 몇 놈이지? 까딱한 껍데기 가진 놈들? 공룡. 석고란다. 산호. 산호가 죽으면 석회암이 대량으로 생긴다. 산호 뼈다귀가 석회암이거든. 그 다음 달팽이. 걔도 시리시우스리야.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플랑크톤 중에 규조류라는 놈들이 있는데 그 규조류는 그 골격이 SiO2다. 그래서 걔들도 대량으로 살고 주로 플랑크톤 얕은 바다에 살겠지. 걔들이 죽어도 얕은 바다에 쌓인다. 그럼 마찬가지 생물학적인 첩트 비슷한 놈이 생긴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볼까? 유적 퇴적함, 생물의 유해가 퇴적되어 만들어질 것, 생물의 석회질 부분이나 규질 부분에 퇴적됐다. 유적 퇴적은 유공층 산호, 유공충이 뭔지는 몰라도 됩니다. 그냥 동전 비슷하게 생긴 단석 생물이에요. 근데 그 껍데기에 석회질인데. 그래서 석회질 부분이 퇴적돼서 만들어진 유기질 석회암. 이건 바다 한가운데가 아니라 육지 근처에 생긴다.
자, 그다음 식물의 잔해 나왔네. 규질의 방산충 아까 얘기했던 규졸 같은 얘기다. 방산충은 나중에 뭐 검색해봐. 방산충 껍데기 되게 이뻐. 비싸요. 비싸. 잠깐 볼까? 이쁘니까. 태풍이 더 예쁘네. 아파. 방산충 이미지 검색. 이미지. 오, 그래 이런 거. 저기 생물 뼈다귀 크든. 그래서 생물의 뼈다귀는 옛날부터 따지면은 예를 들어 삼류축의 눈가리도 SiO2 계열이었다. 방해석 계열이었어. 즉 생물의 껍데기라고 하는 건 사실 옛날부터 CaCO3하고 SiO2가 경쟁하고 있었으니까 지금도 여전히 둘 다 있는 게 당연하다. 단 어류 이상은 전부 다 칼슘이야.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차트. 그다음 식물의 잔해가 대량으로 지층에 쌓인 다음에 탄화되면 석탄 이런 게 만들어지는데 이제 석탄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다. 왜요? 그런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석탄이 쌓일 때 환경이 어땠냐면 육상에 식물이 진출한 다음에 몇억 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뿌리도 있고 안정적으로 광합성할 수 있는 양지 식물이 세상에 지배한 게 고생된 말쯤이거든. 네. 그때가 석탄기라고 하는 시절인데 그때 고사리 같은 양치류가 무려 높이 60m까지 자라는 놈도 있다. 60m짜리 고사리.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식물이 많이 살고 곤충도 많이 사는데 걔들을 분해하면은 세균들이 육상에 못 올라가는 거지. 뭔 소리냐고? 그 고사리 60m짜리 고사리가 죽으면 분해할 놈이 없다는 얘기다. 그래서 그 석탄기의 시대는 어땠냐면 그냥 땅 전체에 죽은 고사리채가 잔뜩 쌓여있어. 근데 안 써. 가보고 싶어. 응? 가보고 싶어. 가봐도 좋지. 내가 네우라라고 알고 있냐? 식물. 아니 잠자리. 날개 길이 2m짜리 잠자리가 날아다니고 아스트로플레오 그래봐야 저 하나 못 읽는데. 3m짜리 노래기도 기어다니고 그래봐야 저를 제가 싸움 이길 정도로. 그때 지구상에서 산소 온도가 제일 높았기 때문에 곤충도 제일 컸던 때다. 저도 키 크겠네요 가면. 니는 피부호흡하냐? 곤충은 기관을 통해서 탄소가 확산으로 전달이 되니까 산소 온도가 높으면 크게 더 커질 수 있다. 근데 니 폐로숨 쉬잖아. 크기하고 관계가 없거든. 난 피부 반한 거야. 뭐라고? 나도 피부 호흡하고 싶어. 그럼 곤충이 되면 되겠네. 안 돼요. 다음 생은 바퀴벌레로 태어나도록 해. 싫어요. 그건 안 되죠. 아이고 힘들어. 자, 그 다음 퇴적 구조와 퇴적 환경은 매우 중요하다. 근데 3분만. 그래야. 태풍.
누구랑? 쌤이랑. 아, 쌤이 말하기를 오늘 새벽 6시 나가면 서울까지 날아갈 거래요. 그 정도는 아니야. 수학자가 말했기 때문에 전 믿을만 해요. 뭐라고? 수학자가 말했으니까 믿을만 할 거예요. 니 택도 없다. 니 택도 없다고. 역시 메리 포핀스처럼 우선 12개 나라면 가능할 수 있지. 면적이 넓으니까. 우선 2개 펼치면 되죠. 우산이 뒤집어질 거란 생각은 안 하심? 아이고. 메리 포핀스에서 안 뒤집어졌어요. 자, 어쨌든 지금부터는 퇴적 구조와 퇴적 환경은 매우 중요하니까 제발 좀 신경 써라. 여기에 나온 건 앞으로 이번 탄원 전체 제목이 뭐였지? 역사. 그 역사 알았는데 꽤나 중요하게 계속 나온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다. 자, 그래서 퇴적 구조라고 하는 거는 그냥 퇴적물이 얌전하게 쌓였으면은 그냥 밑에 게 먼저 위에 게 나중 이런 정보밖에 없을 건데 특별한 환경에서 특별한 일이 벌어져가지고 쌓이는 특별한 퇴적 구조의 경우에는 당연히 추가 정보가 있다는 얘기다. 그걸 알아낼 수가 지금도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랬겠지? 라고 하는 건데 자, 제일 처음 나오는 점이층이라는 게 있다. 점이가 무슨 뜻이에요? 닷. 도트가 이 뜻이 아니라 한자다. 점이 점점 이 달라진다는 뜻이죠.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지냐면은 일단 결과물 먼저 볼까? 자, 점이층이 맨 마지막에 생긴 거 딱 보니까 이 층리가 뭔가 이상하지 않냐? 네. 일반적으로 생긴 층리는 같은 성분이면은 그냥 같은 환경이 계속 비슷한 환경에서 쌓이는 게 똑같아. 근데 얘는 뭐야? 밑에는 알갱이가 굵고 위에는 알갱이가 작지 않나? 이렇게 알갱이 크기, 퇴적물의 크기가 점점 달라지니까 이걸 점이층이라고 한다. 그럼 다시 맨 밑에는 그림 기준으로 대륙붕이라고 하는 육지 근처 얘기고 제일 위에가 바닷물이 작은 걸 얘기하는 건데 중요한 게 있지? 대륙사면에서 저탕류라는 현상이 발생했다 그지? 저탕류 동그라미 그리고 별표. 이 저탕류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해저 산사태다. 이해됐나? 네. 그럼 지금 지표에서 산사태가 일어나면은 암석들이 우르르 다 떨어지지? 마찬가지로 저탕류 현상이 벌어지면 대륙사면에서 쌓여있던 오만 물질이 한꺼번에 다 떨어진다. 근데 문제는 육상에서는 산사태양 기껏해야 200m, 300m짜리 산이 무너지는데 이 대륙상의 깊이는 대략 3000m까지 깊이 내려간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쭉 떨어지는 건 잘 떨어지는 놈은 빠르게 떨어지고 잘 안 떨어진 예를 들어 작은 점토 같은 건 천천히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한번 저탕류가 생길 때마다 점이층류가 생기는데 당연히 밑에는 두꺼운 거, 위에는 얇은 게 쌓이겠죠. 그리고 얌전해졌다가 또 해저 지진 같은 경우는 저탕류가 발생해가지고 점이층류가 또 쌓이겠죠. 이렇게 굵었다가 얇아진 다음 다시 잠잠하다가 굵어졌다가 다시 얇아졌다가 잠잠하다가 이런 게 반복돼서 나타나는 게 점이층이다. 굉장히 당연한 얘기지만 알갱이가 굵은 쪽이 아래야. 알갱이가 얇은 쪽이 위쪽이고. 그리고 얘가 생성되는 곳은 저게 대륙대라고 하는 부분이거든. 대륙대는 대양자하고 대륙섬이 만나는 경계. 우리나라는 이런 데 별로 없잖아. 동해안에 약간 있고. 근데 북아메리카나 남아메리카에서는 되게 흔하거든. 유럽에서도. 그래서 가끔가다 그 대륙대에 있던 지형에 융기에 의해 가지고 올라와서 지상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 알 수 있는 거, 아 얘들 융기 한 3000m는 했겠네 라고 한 것도 추가로 알아낼 수 있겠다, 그지? 자, 그래서 이 점이층이가 발견되면 여기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점이층이는 매우 중요하다. 자, 일단 사층이 얘 동그라미 이건 경사란 뜻인데 죽을 사는 넉살인 줄 알았는데. 뭐라고? 죽을 사는 넉살인 줄 알았는데. 층리는 당연한 얘기지만 퇴적물이 쌓이면서 나타나는 줄무늬니까 그 당시 해수면으로 날아난 게 정상이다.
그런데 사칭리는 밑에 쌓이는 과정 볼까? 제일 처음에 듀문이 있었다. 장애물만 있으면 아무거나 상관없다. 예를 들어 여기에 밀재 시체가 있어도 된다고. 그럼 그 뒤에 퇴적물이 쌓이기 시작하는데 앞부분은 깎이고 뒷부분은 그냥 얌전히 쌓아놓지. 그때 보통 아래쪽으로 볼록한 모양을 그리면서 계속 퇴적층이 쌓이게 되거든. 그럼 나중에 이게 사칭리가 됐는데 그럼 일단 땅이 생겼고 그 위에 또다시 사칭리가 생기면은 이런 게 반복이 된다는 얘기다. 자, 그럼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사실은 뭐가 있냐 하면 이렇게 되면 바람이 한 방향으로 계속 불어야 되겠지. 네. 바람이 부는 방향이 바뀌면은 이쁜 파도 모양이 아니라 반달 모양의 사고가 생긴다. 그리고 사칭리는 잘 안 생겨. 자, 그러니까 사칭리가 생겼다라고 하면 일정한 방향으로 바람이 불었다 또는 일정한 방향으로 물이 흘렀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방향은 아래로 볼록한 거에 오른쪽이다. 아래로 볼록하게 살짝 그리면 그 사칭리가 내려가는 쪽으로 바람이나 물이 흘렀다는 얘기다. 그리고 아래로 볼록하면 이게 또 아래쪽이라고 했지. 그래서 사칭리는 뒤집어져도 원래는 어디가 위였는지를 알 수가 있다. 즉 다시 점위층이나 사칭리 둘 다 어디가 위 아래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아니 여기에서 끊고 맞아 나오는 여는 하고 건열도 전부 다 위 아래가 어디다라는 걸 지칭한다. 즉 지층이 어디에서 뒤집어졌다라고 하는 건 꽤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 건열, 연은 그리고 사칭리, 점위층리 이런 거 다들 찾으려고 난리가 나는 거야. 자, 그래서 다시 사칭리의 맨 마지막 사칭리는 각이 커지는 이게 위쪽으로 갈수록 수평의 사칭리 이런 각이 커지는 특징이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지층의 상을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물의 흐름 반응도 알 수 있다라고 한다. 아니 바람이나. 자,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연흔. 흔이 무슨 뜻일까? 흔적. 그렇지. 연은 더 이상 잘 안 쓰는 한자지만 일본에서 아직 잘 쓴다. 속성. 아니 물결 얘기다. 그래서 연튼이란 걸 해석을 하면 말 그대로 물결 무늬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가지고 뻘지대가 있다. 뻘지대가 있는데 여기에 물이 얌전하게 찰랑거리면서 지나가면 이 바닥이 걸리잖거든. 그 때문에 동해안에서는 잘 못 보지만 서해안에서는 바닥이 흔하게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다. 이게 연인이다. 그렇다고요? 서해안 해수욕장 가봐. 바닷물이 살짝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는 이런 연장으로 쉽게 볼 수 있다. 좀 이상하게 그렸는데 가고 싶다. 연은 대체로 이렇게 생겨오거든. 대체로 완만하고 이쪽은 대체로 뾰족하고 엄청 뾰족하진 않지만 자, 그 얘기는 이쪽이 위쪽이라는 얘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연꽃과 수심이 얕은 강한 호수에 퇴적물이 쌓일 때 잔물결, 즉 이게 연이지. 이거의 영향으로 퇴적물의 표면을 물결자고 이게 연은이다. 이 생기는데 이걸 연은이라고 한다. 그다음 물결 지역의 뾰족한 부분이 위를 향하는 모양이 되니까 결국 이걸 보고 지층이 어디가 위인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다. 좀 이따 그림 보고 보세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건열. 건열의 건은 뭘까? 건조. 그렇지, 건조됐다는 뜻이다. 열은 열. 균열할 때 그 열처럼. 안돼. 뭐? 당연히 전 템피처. 아니야. 자, 그래서 건열은 건조해지면서 갈라질 거. 뭘 생각하면 되냐면은 가뭄이 들었을 때 땅이 쫙쫙 갈라지는 거 생각하면 된다. 됐나? 자, 그래서 건열. 수지 같은 물 밑에 점사 같은 입자가 퇴적물이 쌓인 표면이 건조한 환경에 노출되어 이거 가뭄 같은 거라는 얘기다. 퇴적물 표면이 갈라진 물을 건열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가지고 가뭄이 입주할 때 논에 가면 건열 굉장히 자주 볼 수 있다, 그지? 네. 네. 자, 건열은 가뭄에 들릴 때, 이 얘기를 하고 있네, 진짜로. 자, 그 다음 더 중요한 거, 건열에 닿으면 세기 모양이 위쪽에 넣고 아래쪽으로 뾰족하게 파고 들어가는 모양이 되겠지, 갈라졌으니까. 네. 즉, 얘는 아래쪽으로 뾰족하다는 얘기다. 즉, 대충 얘기지만, 건열 이렇게 해서 뾰족한 게 이쪽이 위라면, 건열은 이렇게 생긴다. 그리고 이쪽이 위라는 얘기다. 그래서 건열하고 열은 세트면으로 같이 나오는 경향이 꽤 많다. 어디가 위인지 아래인지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한 역할이다.
자, 그래서 사실 전과 제일 많은 건 사층리, 그 다음 점이층리, 그 다음 건열하고 연은 그다지 정보가 많지는 않지만은 얘들이 싸그리 몽땅 다 쓰여가지고 지층의 상하관계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정도로 생각이 하고, 그 다음 넘어가진 77페이지에 잠깐 내용 좀 보자, 그림 좀 보자. 강제로 건전을 만들면 안 돼요. 뭐? 강제로 건조한 상태를 만들어서 건전을 만들면 안 돼요. 이거 지층 속에 있는 거야. 하고 강제로 건전을 만들고 그 그러면 다음에 확인해 운율 한 몇 학년 생각하기는 문제겠지. 몇 학년이나 걸려요? 가문대 엄청 빨리 되던데. 건열은 금방 만들어져. 근데 그 지표에 이미 있는 거니까 제일 최근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 즉 거기에 건열이 생겼다고 해서 거기에서 더 알아낼 수 있는 정보가 없잖아. 그래서 아무도 관심 없는 거야. 자, 다시 이거 건열이나 연은 지층 속에 가끔가다 지층이 뒤집어지거든. 그럼 지층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를 판단할 때 시간 순서를 구성할 때 이게 뒤집어졌는지 아닌지 모르면 시간 순서를 얘기할 수가 없다고. 그럴 때 그 시간 순서를 맞출 때 점인층이 4층의 연은 건열에 있는 정보를 이용한다는 얘기다. 자, 그러면 이제 77페이지에 그림 잠깐 볼까? 자, 점인층이 단면을 보는 건데 일단 그림 먼저 보자. 아래쪽은 알갱이가 굵고 위쪽은 얇지? 근데 이게 반복돼서 쌓인다. 그럼 그건 뭐냐? 지층면 바로 위에, 아니 층리면 바로 위에 알갱이가 있는 쪽이 위쪽이다 라고 알아낼 수 있고, 그 다음 4층이 이거 위층하고 아래층이 따로 쌓였네. 위쪽에서 바람방향이 바뀌었구나. 자, 그래서 이거 4층이 이거 3개가 쌓인 건데 이거 바람방향이 90도로 바뀌었다가 다시 원래대로 복구된 거죠. 자, 어쨌든 이거 어디가 위다 어디가 아래다는 건 아래쪽으로 볼록하다고 했지. 그걸 보면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저 위쪽이 상쪽, 그 다음에 아래쪽이 말 그대로 볼록한 쪽. 그 다음 연은 가운데 보면 물결문이 보이냐? 그림에? 거기에 뾰족한 쪽이 위쪽이라고 했지. 그래서 얘도 지층이 어디가 위다라는 걸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다. 그 다음 층리면, 그러니까 수평은 위에서 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놨는데 이 비슷한 분이 많이 보지 않았냐? 하다못해 저기 있는 쪽은 괜찮을 수도 볼 수 있는데 얕은 물에서 항상 생기는 문이다. 응? 부질없다고. 뭐예요? 아우 마무니요? 뭐라고? 그건 마무니요. 몰라. 자, 마지막으로 건열. 이거 왜 측면 찍어놨냐? 단면이 훨씬 나은데. 단면 보면 뾰족하고 길게 쑥 깊이까지 바늘처럼 파고 들어간다. 그림처럼. 그래서 어디가 상, 어디가 하라고 하는 건 이거 좁은 쪽이, 그러니까 넓은 쪽이 위쪽이라고. 근데 그 위에서 찍으니까 0이 상하구만. 이 지층인지 아니면 그냥 눈바닥 갈라진 것도 어떻게 알아? 눈바닥 갈라진 거. 그것도 건열이라고 해. 네? 아휴. 자, 그 다음 또 중요하지 않은 부분으로 넘어가네. 퇴적 환경. 육상 환경은 강이나 호수랑 관계 있다는 얘기다. 자, 그래서 퇴적 환경, 육상 환경. 육지 내에서 세생체념이 퇴적되는 곳으로 구분됐고, 호수, 하천, 사막, 빙하 이런 게 육상 환경 포함된다고. 잘 보면 땅 직접에 땅 위를 흐르는 물이나 기타 등등의 유체인 거지. 어쨌든 대륙에서 나오는 육상 환경이라고 한다는 얘기다. 물론 바다랑 만나는 것도 비슷하게 들어가긴 하는데 어쨌든 그건 되고, 하천, 태종물 입자 크기에 따라 가격이 시작하는 주속이 다르니까 강의 상류에서는 경사급에 빠르게 흐르다가 갑자기 완만하게 되는 중류로 내려오면 속도가 느려지면서 대량의 태종물이 확 쌓아놓는다. 그런 데가 저 책의 밑에 그림에 나오는 선상지라고 하는 곳인데, 이 선상지에는 바로 뒤에 나오니까 거기서 보자. 아니, 이름만 먼저 보자. 지는 그냥 지역이라는 뜻이 됐고, 상은 꼬라지라는 뜻이다. 즉, 선 모양으로 생긴 지역이다 라는 뜻인데, 그럼 선은 뭘까? 라인. 아니야.
삼국지에는 파초선이라든가 선풍기의 선자도 그건데 선풍기의 선적은 어디서 안 돼요? 부채 즉 선상지는 말 뜻 자체가 부채 모양이 생긴 지역이란 뜻이다. 그 조선시대에 쓰던 그 부채 있지? 책 펼치는 거 그런 식으로 사각불 대담한 모양으로 생기거든. 자 어쨌든 이건 나중에 선상지 보면 다시 알 수 있고 그 다음 그래도 하천상류에서 퇴적된 퇴적함은 당연히 입자크기 있다. 그 다음 하류에서 떨어지니까 다 떨어졌으니까 퇴적함 그때 퇴적된 놈들은 입자크기가 매우 작을 거야. 됐나? 네. 그 다음 호수라고 하는 거 보통 호수가 생기는데 그 호수가 수위 변동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 그래서 맨날 거의 똑같은 지역에서 퇴적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계절에 따라 가지고 쌓이는 놈이 달라진다는 얘기다. 자 어쨌든 확실한 건 쌓이는 건 수면이랑 나란하게 쌓일 거고 그 다음 평행하고 얇은 층위가 주기적으로 생성된다. 이 주기가 얼마냐면 1년 주기다. 보통 왜냐하면 여름철에는 호수 주변에 사는 생물도 많고 죽은 시체도 많고 물도 많이 내리고 그러니까 오만 거 때만 거 다 쓸려내고겠지. 근데 겨울이 되면 그런 활동이 싹 다 없어지고 조용해지니까 그냥 이쁘게 점토 퇴적물만 쌓인다. 그래서 색깔이 보통 오만 거 다 따라내려올 때는 색깔이 좀 밝은 편이었다가 겨울철에는 어두운 색깔이 돼. 그래서 밝았다 어두웠다 하는 게 나이 때처럼 1년에 하나씩 쌓이는데 이걸 거꾸로 응용하면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연대를 직접 셀 수 있다. 아휴. 자 그다음 나왔다 선상지. 선상지 부채 모양이라고 있다 그지? 산지에서 딱 내려와서 평지에 딱 닿으면 속도가 갑자기 느려진다. 그럼 퇴적물이 무거운 건 다 떨어지게 되는데 그 덕분에 선상지에 주로 쌓이는 건 자갈이다. 자 그래서 볼까? 산지에서 평지 사이처럼 경사가 급격히 변화된 유속이 갑자기 변함에 따라 퇴적물이 부채꼴로 쌓이는데 선상지에 급하게 퇴적이 일어나서 분급이 불량하다는 건 뭐냐면은 그냥 개나소나 다 떨어진다는 얘기다. 그냥 조금 무거운 건 다 떨어진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 바위도 쌓이고 돌도 쌓이고 자갈도 쌓인다. 이렇게 퇴적물의 퇴적물의 크기 차이가 심하면 이걸 분급이 나쁘다라고 하거든. 즉 선상지 분급이 나쁜 이유가 뻔하지. 엄청 빠르다 갑자기 늘어졌거든. 그러니까 그 쌓이는 거 다 떨어질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선상지는 퇴적 지형이긴 한데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은 아니다. 물이 다 빠지거든. 그래서 기껏해야 과수원 정도 쓸 수 있다. 참 뭐. 그 다음 사막. 사막? 왜요? 사막이? 내가 아는 사막이 이 사막이 아닌데. 쌤이 하는 그 암석 사막. 사막도 암석. 사막이라고 한다면 그냥 강수에 미친 듯이 적은 것을 얘기하죠. 얘들아 남극 같은데. 남극이 사막이니까 말이 안 되는 거 같지? 남극은 내 퇴적물이야. 위도 30도 지역이랑 위도 90도 지역은 원래 사막이 만들어진다. 즉 남극이나 북극은 기후 구분에 따르면 북극이 사막이 맞다. 자 어쨌든 사람들이 흔히 하는 그 사막을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사막에서 바람을 날린 퇴적물로 풍속이 감소하면서 퇴적된다 당연하지? 그래서 사층류도 만들어질 거고 다른 형태의 모래나 그 사구, 듀이 만들어진다. 듀는 아니야? 이거 좀 보자. 왜요? 사구라고 하는 게 뭐냐면 모래가 이렇게 있어. 여기에 민재가 말 안 듣고 사막 특공을 하다가 죽은 민재가 있다. 아. 그
그럼 바람이 쭉 하고 지나가면 탁 부딪히니까 느려지면서 여기에 퇴적물이 쌓이겠지. 그럼 이거 퇴적물이 스스로 방해물이 되는데, 그럼 당연한 얘기죠. 저 바람은 앞쪽은 갖고 뒤쪽은 쌓아놓는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쪽은 갖고 뒤쪽은 쌓아가면서 계속 만들어내면 결과적으로 여기에 사층이가 생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 사층이가 생겼을 때 이쪽 면은, 그러니까 사고를 봤을 때 이쪽 면이 완만하고 이쪽 면이 급하다라고 하면 보는 바람이 이렇게 불었다는 얘기를. 그럼 서바이벌을 위해 가지고 하나 조언을 하면, 사막에 떨어져가지고 탈출해야 될 때, 사고를 걸 때 여기에서 걸어야 될까? 1번. 아니면 여기에서 걸어야 될까? 2번. 당연히 1번 쪽은 바람이 여기서 계속 부딪히니까 닫아지겠지. 네. 바닥이 비교적 튼튼하다. 네. 근데 뒤쪽, 즉 아까 사층리가 생기는 쪽은 살짝 뿌려놓은 거지. 발 쑥쑥 빠진다. 못 걸어. 그래서 1번 쪽으로 걸어야 돼. 이건 사고 탈출 팁. 그 다음 아까 전에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은 이게 원래 들어가는 사고는 커다란 파도처럼 이게 쭉 연결돼가지고 이런 모양이 생긴다. 그런데 바람에 부는 방향이 바뀔 경우에는 그 사고도 모양이 좀 바뀌는데 이런 모양의 사고가 만들어져. 즉 바람이 이렇게 불었다 이렇게 불었다 이렇게 불었다 하니까 이런 반달 모양의 사고가 만들어지는데, 이런 사고는 특별히 내 까만색 팔이야. 씨. 발을 한이라고 한다. 그냥 참고 사고 나오는 김에 얘기해 주면 상황이야. 자, 그 다음 빙하는 별표도 하나 해볼까? 빙하 정말 특이한 거예요. 빙하의 퇴적한 게 맞아. 자, 빙하는 아예 얼음 덩어리, 고체가 이동하지. 그래서 산에 일반적으로 물이 깎아보면 바람만 깎는다. 근데 빙하는 영역까지 같이 깎아. 그래서 빙하가 지나가면 산이 매우 뾰족해진다. 그러면 사람들이 즉 호른이라고 하지. 네덜란드 알프스 말로 호른. 자, 그런 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 빙하는 고체류다니까 그 안에 퇴적물을 굴리면서 닦을 수가 없겠지. 그래서 빙하에서 운반된 퇴적물들은 졸지마. 빙하에서 운반된 퇴적물들은 다 뭐가 나니까, 즉 거칠단 말이야. 매끈하게 물에서 그렇게 좀 동그랗게 되는 게 아니라 마치 망치로 때려 부신 것처럼 뾰족뾰족하다는 얘기다. 자, 그래서 빙하 이거 모난 자갈과 모래가 있고 점토도 같이 쌓이다. 그 다음 이 혼합된 퇴적물이 쭉 운반되다가 한꺼번에 운반하고, 그 다음 녹은 한꺼번에 떨어뜨리겠지. 네, 그러니까 빙하가 퇴적된 곳에서는 떨어지는 곳이 무거운 게 먼저 떨어질까 가벼운 게 먼저 떨어질까? 그 땅으로 없다고. 다 동시에 떨어진다고. 그래서 모든 퇴적 지형 중에 분급도가 매우 낮구나. 주거노차 분급이 매우 불량한 빈태석을 형성한다. 이런 빈태석이 잔뜩 쌓여있으면 옛날에 빙하가 여기까지 내려왔구나 라고 알 수 있다. 이게 사실 알프레드 베게너가 빙하 이동 흔적을 찾았던 근거다. 빈태석 매우 특징적이겠지. 아파.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다른 퇴적한 거 볼까? 이거 진통제가 필요하겠네. 먹으세요. SG 진통제 넘쳐요. 뭐라고? SG 진통제 넘쳐요. 나도 있어. 근데 왜 안 먹어요? 수업 시간이니까. 먹어야 딱 이상. 진통제 먹는다고 딱 문제 없는데요. 시끄러. 어차피 평소에도 카페인. 평소에도 카페인을 물 마시듯이 먹는 사람이 오히려 만취할까봐 이거. 트위스터 플래식이랑 간식이나 좀 먹자.
보험 건사기 스팸 문자. 이야 다 컸구나. 스팸 전화. 그럼 저거 아프다니요. 그 정도는 아주 정상이죠. 요즘에 이런 거 온다고요. 안봐 귀찮아. 자리가. 하나 보내드릴까요? 아니요. 뭐 이게 뭔데? 도박. 오, 도박 아닌 거 있다. SK텔레콤. 걔들이 많지네. 드가 이제 향하게. 와 진짜 미치겠다. 왜요? 요새 이거 도박이에요. 3시간 좀 오건데. 제가 나한테 도박 말고 다른 문자가 있으면 보내주면 안 돼요? 왜? 계속 비워? 괜찮아요 쌤. 15분만 버티면 그 뒤에 또 서겠거든. 알아요. 물론 물투. 물투 없어요? 지금? 물투는 내일인데. 물투 오늘 수업 끝나. 아니, 물론 물투 원래 오늘 주말이야. 2번 연속 있는데요. 오늘 투는 나 아니야. 그럼 투 안. 수익. 아 그래? 이상하네. 아니 저기야. 괜찮아요. 그 뭐지 여자 이름. 제가 열심히 괴롭혀 줄 거예요. 자 그래서 육상환경 강하고 호수의 환경 끝났고, 자 그다음에 해양환경 그러니까 바다까지 간 다음에 일어난다 라는 얘기인데, 바다에서 이제 침전 추가다. 생물도 대량으로 이제 영향을 줄 거고. 자 그래서 대륙풍이란 게 대륙에 바로 붙어 있는 얕은 바다다. 수심이 보통 200m밖에 안 돼. 그래서 어쨌든 대륙풍이라고 하는 거, 대륙 주위에 분포하는 경사가 매우 완만한 해저 지형. 그다음 트전물의 60%가 육지에서 공급된다. 얘들 여기까지 간다는 얘기다. 그다음 열대나 알대 해양에서는 생물들이 미친 듯이 번식하니까, 예를 들어 산호 같은 거, 그거에 의해 가지고 유해가 쌓여가지고 생물학적인 유기적인 석양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런 대표적인 예가 호주 북동 해안에 보면은, 북동 맞나? 맞지?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라는 데가 있다. 알아요. 그 전체가 산호초잖아. 죽은 흰색 산호초. 대부초는 아직 더 죽었어. 네? 대부초는 아직 덜 죽었다고. 더 죽었어 아직도? 사이즈가 얼마나 돼? 와 오래 살아있네. 얼마 걸릴 어쨌든 것 같아요. 모른다. 자 어쨌든 그런 것들을 얘기한 거다. 얕은 바다에서는 진짜 생물이 미친 듯이 산다. 자 그다음 대륙풍에 연결된 데가 대륙 사면이었다. 아까 전에 그 저탄류라는 데 맞지? 맞냐? 자 그래서 대륙 사면은 대륙풍과 심해전 사이에 비교적 급경사다. 이런 지형이고, 대륙대에는 대륙 사면 하부에서 심해까지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지형이다. 그 대륙 사면 바로 밑에 아까 점미층리가 쌓이는 데가 대륙대라고 했다, 그지? 그 대륙대가 완만한 이유가 거기에 토적물이 쌓여서 그래. 자, 결국 대륙 사면에서 할 말은 이거밖에 없겠다, 그지? 대륙 사면에서 발생한 저탄류가 저탄류의 동그라미. 아까 얘기했던 그 해저 산사태다. 결국 대륙대에 쌓여 만든 저탄감, 그러니까 결국 대륙대에 쌓인 웬만한 토적물은 다 점미층리가 된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그다음 심해저 환경, 심해저라고 한다면 대륙분, 대륙상이 지나간 태평양 한가운데, 대서양 한가운데, 이동양 한가운데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거다. 자 그럼 딱 생각하면 뻔하지. 이렇게 심해저 환경이라고 한다면은 육지에 영향을 받을 리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육지에 토적물이 여기까지 온다고? 택도 없는 얘기지. 자 그래서 어쨌든 볼까. 심해저 환경은 평탄하며, 심해저가 원래 평탄하고 해저 화산 빼면, 해경 빼면, 해구도 빼야지. 자 그런데 빼고는 다 평탄하다고 보면 된다. 그 다음 수심은 보통 4km 정도, 깊을 때는 6km, 이건 너무 깊을 때고.
그다음 퇴적물은 주로 육지에서 공유된 점토와 적지 않, 많진 않아. 그다음 해양생물 유기는 유기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데 그보다 침전이 훨씬 많이 일어난다. 육지에서 공유된 점토 같은 소리하고 있는데 석회암의 점토가 얼마나 많다고? 40%밖에 안 되구만. 자, 패스. 그다음 연안 환경이라고 하는데 이건 전임 환경이라고 부른다. 연안이라고 한다면 가까운 바다라는 뜻이다, 그지? 육지하고 바다 사이란 얘기다. 참, 그럼 여기에서는 사실 별의 별일이 다 일어나는데 설명이 튀는 것도 있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자. 첫 번째 삼각주. 하천이 쭉 알아서 흘러내려오다. 하류는 좀 느리긴 하지만 근데 바다는 아예 움직임이 멈춘다, 그지? 그래서 아까 전에 선상지랑 비슷하게 삼각주에서 퇴적물이 쌓일 수 있다. 그런데 선상지와 달리 원래 느렸던 유속에 쌓인 거니까 기껏해야 삼각주에 쌓인 건 점토다. 그다음 사실대로 얘기하면 삼각주 얘는 뻘이란 게 있는데 그 뻘이 단순한 진흙이 아니라 진흙보다 훨씬 얇은 입자들이 쌓인 건데 그럼 왜 그렇게 된 거냐면은 웬만한 물에 녹지 않는 물에서 침전될 리가 없는 놈들이 바닷물에 들어있는 이온 성분이랑 만나면 이른바 염석이라는 현상이 일어나서 엉겨붙거든. 그럼 걔는 침전이 일어난다. 즉 지구학에서 침전도 퇴적이라고 보니까 퇴적물이 쌓였다라고 한 건 뭐라고 못하겠는데 기본적으로 네가 생각하는 그 침전하고 다르다. 그 퇴적하고 다르다. 침전이야 퇴적이다. 자, 그래서 이 삼각주는 토양이 매우 비옥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삼각주에서 흙을 파면 응? 그래서 삼각주에서 흙을 그쪽으로 파서 삼각주에서 나온 흙 삼각주 자체가 훨씬 가치가 높거든요. 가치가 있어요? 네. 저기요? 연안 환경이라는 게 모든 게 바뀌니까 그 사이의 생태계는 매우 다양할 수밖에 없다. 이 조그마한 게 쪽밭하고 삼각주 조그맣다고? 오른쪽 얘는 좀 적네. 많이 작은데요. 근데 보통 삼각주라고 한다면 작은 사이즈라면은 저기 부산의 김해평야 싸그리 못한다. 그러니까 울산의 한 언제부터? 두 정도. 언제부터 그리고? 꽤 커. 꽤 커. 작은 그 정도. 크면은 나일강의 델타라고 부르는 부분 싸그리 못한다 하지. 즉 이집트 통째로가 삼각주 하나다. 사실상. 그 동네 뭐 다양한 게 있었나? 뭐라고? 그 동네 뭐 다양한 게 있어. 있지. 그 네가 얘기했듯이 삼각주에서 비옥한 토양이 모래를 덮어줘야 농사가 된다. 얘가 나이가. 근데 그런 나일강이 범람을 해야 돼. 범람은 홍수를 얘기하지. 홍수가 났을 때 홍수가 안 나면 농사에 묻혀서 죽고 홍수가 났을 때 못 피하면 홍수 때문에 죽는다. 그럼 좋은 방법이 뭘까? 홍수 날면 하면 재빨리 피했다가 댐에 아니 그냥 댐에 쌓았다가 홍수 냅니다. 비 많이 오네 홍수 내겠습니다. 하고 딱 댐 열고 죽네요. 그 당시에 그게 지금부터 한 5천 년 전인데 그때는 그 정도 기술은 없었고 댐이랑 그래서 뭔가 재밌는 거 알아야지. 시리우스란 별이 나일강 위에서 몇 시쯤에 보이기 시작하면은 그로부터 약 3개월쯤 후에 범람이 일어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시리우스란 별이 딴 하고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이사 준비. 그랬다가 이사 준비 다 되면 이사. 그럼 홍수 나가지고 싹 다 쓸려 내려가고 다시 되돌아서 농사 짓고. 그러면 지금은요 댐 쌓아요. 지금 S1 하이댐이라는 걸로 홍수 조절한다. 아 그 당시엔 세계 최대 댐이었다. 산샤 댐이랑 멍청한 댐이 생기기 전까지. 그건 뭔데요? 중국이 이상한 댐 있어. 태풍 올 때마다 무너짐이 많이 하는데. 중국은 하루에 한 건물 하나씩 무너졌다. 뭐가 무너지래? 근데 산샤 댐 무너지면 그건 심각해. 삼국지에 나오는 모든 도시가 쓰면 내려간다. 무너지면요? 안 무너져요? 무너질 것 같아.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무너져요? 몰라. 저희 학교에 처럼 학교가 무너질까요? 자, 그 다음 해빈이라고 하는데 그 해빈은 밑에 그림에서 찾아라. 해빈이 어딘지.
여기요. 찾았으면 써놔. 해변 위에다가 해수욕장이라고. 모래사장에 이미 써져 있는데. 아 그래? 모래사장 해수욕장 달라져. 지금 달라요? 사람들이 흔히 사비에 쓰는 건 해수욕장으로 쓴다. 모래사장 맞아. 자, 그래서 파도 등의 해수의 흐름에 따라 해안 지역에 모래가 잘 태극된 지형이다. 그러니까 모래사장, 모래사장. 그러니까 해수욕장으로 쓸 수 있다고. 자, 그러니까 유명한 해수욕장은 다 해변이라고 보면 된다. 그다음 사주와 석호, 얘들 둘은 보통 동시에 생기기 때문에 사주가 발달하다가 콱 막혀버리면 호수가 되니까 그걸 석호라고 한다. 강릉의 경포대가 대표적인 석호야. 자, 어쨌든 사주의 사는 당연히 물을 얘기하고 주는 기둥을 얘기한다. 밑에 그림 보면 사주라는 게 조금은 섬인데 위에서 보면 마치 기둥처럼 보이지? 이걸 사주라고 한다고. 이것도 해변에 비슷하게 태정물이 쌓여가지고 만들어진 건데 천연 방파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어쨌든 그 사주, 그 다음 이 사주가 발달하면서 바다 분리되어 생기면 호수가 생기면 그걸 석호라고 한다 정도까지 했고, 그래서 사주랑 석호는 항상 세트로 붙어 다니는 애들이다. 그리고 석호 얘기 나오면 경포대가 웬만하면 붙고. 가본 적이 없어요. 없네 그래. 발이 씨. 왜 효과가 늦게 나타나지? 10분에 15분 가야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나? 괜찮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니? 저요. 의사 아들이요. 뭐라고? 의사 아들이라서. 진짜? 벌써. 플러스 누나가 맨날 생리통 때문에 고통받아가지고. 그래. 플러스 맨날 SG 쌤들이 근육통 때문에 고통받아서 파스 바르고 약 먹고. 알겠어. 염증 때문에 열이 나면 폐혈증인지 좀 물어봐봐. 염증 때문에 열이 나면 폐혈증이냐고요? 열이 좀 심한데. 염증 때문에 열이 나면 폐혈증이야? 폐혈증 증상인 거냐고. 지금 느끼고 있는 게 괜히 이거 째면은 수업 못할 것 같아가지고 약 먹고 버티고 있는데 2차 대전 때 총알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총알에 스쳐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았거든. 방금 얘기한 폐혈증이라는 것 때문에. 근데 정말 폐혈증이요? 어 염증 났는데요? 겨드랑이에. 근데 폐혈증 나면 10년까지 파란색 선 나타난다던데. 그 정도는 아니다. 그건 혈액선인 줄 알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평소랑 비슷한 것 같은데. 아파. 폐혈증은 아니란 거고. 아파. 자, 계속 가자. 면역 체계 활발한 복부 때문에예요, 그냥. 그래서 열난다고? 네. 굿도 어디서 찾았냐? 그냥 얘한테 물어본 다음에 검색 결과 휴대폰을 옮기면 된대요. 알겠어. 폐혈증 초기 증상은 오한의 동반은 고열과 저체온이어야 된다는데요. 폐혈증은 그 증상은 있었는데? 저체온이어야 된대요. 그래서 어제 한여름에 엄청 긴 옷 입고 왔어. 지금도 사실 추워. 오한의 동반은 고열, 저체온, 관절통, 두통, 권태감. 진짜 폐혈증 맞나 보다. 제가 그걸로 치면 저는 유전병 걸려있어요. 이제 증상으로만 치면. 증상으로 치면 구토는 안 나니까. 모르겠다. 이상한 유전병 걸려있어요. 플러스 그거랑 그 뭐냐 AHD인가? 몰라. 자, 그 다음 조간대 아니야. 조간대 고조면과 저조면 사이의 해안으로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죠? 고조면이 뭐게? 고조, 면, 고는 높다는 뜻이고 면은 면이고 그지? 조가 문제인데. 새, 아니야. 조선 얘기야 조선. 아는 한자어. 만조 간조 얘기하는 거라고. 즉 바닷물이 하루에 2번씩 제일 높아졌다 낮았다 이게 출렁거리지? 네. 그때 제일 높이까지 차는 데가 고조면이다. 그러면 저조면은 이제 바닷물이 제일 많이 빠지는 데겠지?
그럼 조감대는 결국 그 고주변하고 저주변 사이에 있으니까 물이 찼다 빠졌다 한다는 얘기지. 맞나? 빨간 아니 그냥. 뻘은 아니고 돌이라도 가능해. 뭐라도 가능해. 그렇네 생각해보면. 네. 근데 여기에 특징이 뭐냐면 말 그대로 물이 들어왔다 빠졌다. 그리고 햇빛이 쬐는데 물이 있으면 좀 온도가 낮았다. 햇빛이 없으면 완전 온도가 높아지겠지. 그래서 사실 이 조감대 사이에서는 이상한 일이 다 발생한다. 오버. 그 이상한 일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생명체의 발생이다. 아마 지구 초기의 바다에서 생명체가 발생하기 제일 가능성이 높았던 지역이 이 조감대일 거야. 거기에서 별의별 분자가 다 생기니까 결국 생명체가 생길 수도 있었을 거다라는 얘기. 물론 지금도 이 조감대는 별의 별일이 다 일어난다. 볼까? 만주시, 간주시 이러니까 바다 육지에 있는 모두 왜 환경 변화가 심하다. 환경 변화가 심하니까 별의 별일이 다 일어난다. 라는 얘기지. 자, 그래서 아이씨 오늘 여기까지 하자. 앉아서 못해서 미안한데. 이상해요. 벌써 쌤. 네가 졸잖아 이 뚱땡아. 쌤 제작 벌써 한 명 도착했어요. 누구? 한번. 아파. 죽을 거야. 근데 벌써 어디서 어둡네요. 원래 어두웠는데 기분이 시간. 아니 왜요? 구름이 햇빛 다 가려서. 암약하고 귀신 나오기. 근데 잠깐 여기서 더 놀다 갈 거라서. 네 멋대로. 쌤들이랑 놀 거예요. 아파. 혼자 더 놀아야 되는데. 두 명 더 하는데요.